안녕하세요. 감성책방의 이병찬입니다. 오늘은 피아 칼리슨 지음의 생각이 많아 우울한 걸까? 우울해서 생각이 많은 걸까?를 낭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우울증에 대한 치료법이 담겨 있는데요. 일명 메타인지 치료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하에 나쁜 생각들을 반추하는 것이 아닌 그냥 흘려보내는 치료법입니다. 읽어보니까요, 꼭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시도해보면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메타인지 치료를 받아서 우울증을 극복한 사례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낭독 시작해 볼게요. 나타샤의 생각 줄이기. 의사가 나에게 메타인지 그룹 치료를 제안했을 때 나는 혼란스러웠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문제를 모두 털어놓고 다른 사람들의 힘든 경험을 들을 여유가 없었다. 나는 의사에게 학창시절에 겪은 모든 일뿐만 아니라 교육과 감정에 관한 힘겨운 선택들에 대해서도 모두 털어놓았다.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다시 누군가에게 해야 한다는 게 힘겨웠다. 이야기하는 동안 다시 마음이 힘들어질 것이고 끝내고 나면 기운이 완전히 빠져버릴 걸 알았다. 그래서 그룹 치료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자마자 우리가 각자 어떤 마음의 짐을 안고 이 자리에 왔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룹 치료는 자유로웠고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보여주었다. 이전에 나는 심리 상담가와 함께 내 생각을 구조화하고 논리적이고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을 것인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마음이 놓였다. 생각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생각에 주의를 기울일지 말지는 오로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메타인지 치료에서 나는 현실적인 것을 두려워하든 비현실적인 것을 두려워하든 차이가 없다는 걸 배웠다. 그것보다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경험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을지를 내가 통제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사고방식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내가 어떤 일을 겪었던지 나는 내 생각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곱씹고 걱정하고 점검하고 내 증상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3살이 되던 해 여동생이 태어났고 엄마는 큰 병에 걸렸다. 몇 년 동안 엄마는
자주 집을 비우며 병원을 드나들었다. 나는 심각한 복부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학교에서 공부는 곧잘 했으나 친구들을 사귀는 게 쉽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이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느꼈다. 14살이 되던 해 복부 통증이 다시 나타났지만 의사들은 이 증상의 어떤 신체적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심리 상담사를 만나보길 권했다. 나는 수행 불안에서 오는 스트레스 관련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아빠와 심리 상담사의 도움에도 우울증은 계속 재발되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나는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을 겪었다. 나는 인지치료를 받고 증상이 많이 완화됐지만 치료를 너무 일찍 그만두었다. 나는 환각과 환청을 겪기 시작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았다. 하지만 한 번의 상담을 끝으로 치료를 다시 그만두었다. 모든 일에서 도망치기 위해 남자친구와 새로운 도시로 떠났기 때문이다. 한결 기분이 나아졌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나는 고등학교를 떠나 직업훈련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주유소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얼마 후 상사가 병가를 내면서 내가 그의 일을 인계받게 되었는데 그때 나는 그것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자 만족감을 주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직업훈련 교육 시험을 본 후 나는 사범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임신하기 전 반년 동안 학교에 다녔다. 남자친구와 나는 정말 아이를 갖고 싶었다. 집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학교를 통학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봐 항상 걱정했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데도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나는 학교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임신에 영향을 미칠까 겁이 나서 의사와 상담을 했고 결국 학교를 쉬기로 결정했다. 의사가 나에게 메타인지 치료를 제안한 건 내가 출산 휴가를 냈을 때였다. 나의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목록을 쓰고 계획을 세우고 반추하며 숙고했다. 내가 어디 한 얘기 때문에 누군가 화가 난 건 아닐까? 지금 내 머리 모양은 괜찮을까? 지금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하진 않겠지? 난 못생기고 뚱뚱한가? 거의 모든 일을 지나치게 많이 생각했다.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 스위치를 내리지 않는다면
내가 깨어있는 내내 생각이 머릿속에 맴돈다. 나는 긴장을 풀고 잠드는 것도 어려웠다. 내 뇌는 거의 24시간 가동 중이었다.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기. 나는 메타인지 그룹 치료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언제나 자기 개발과 자기 개선에 큰 관심이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지나친 자기 분석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심리 상담가는 메타인지 치료에 회의적이었던 참가자들에게 이 치료법을 꼭 신뢰할 필요 없이 그냥 시도해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나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참가자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명상, 마음 챙김 등 그들이 당시에 시도하고 있었던 모든 방법들을 잠시 멈추고 메타인지 치료에 집중했다. 그리고 그들은 메타인지 치료의 효과를 경험했다. 우리는 그룹 치료를 통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믿는다. 그곳에서는 내가 받았던 다른 치료들처럼 2시간 내내 힘들었던 경험을 얘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1분 30초 동안 각자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했다. 모든 참가자들은 빠른 진전을 보였다. 섭식 장애를 앓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든, 우울증 혹은 전혀 다른 증상을 갖고 있든 전혀 관계가 없었다. 우리는 모두 촉발 사고를 갖고 있었다. 다만 촉발 사고의 종류가 다를 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나는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힘들었다. 하지만 내면에서 외면으로 주의를 옮기는 건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 예를 들어, 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반추하기 시작하면 나는 비누 거품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었다. 예전 같으면 감정에 사로잡혔을 만한 상황에서 이제 나는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는 나 자신을 탓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다. 이제 그 생각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한다. 치료를 받으며 들은 비유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다. 문을 닫기 위해 꼭 붙잡고 있으면 그 문에서 멀어질 수 없다. 어떤 생각을 꼭 붙잡고 있다면 절대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생각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야 그 생각에서 멀어질 수 있다. 다른 곳으로 가자.
생각을 억누르거나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부정하려 애쓰지 말자. 그저 주의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다른 것에 집중해 본다. 최근에 가족 중 한 명이 뇌종양 검사를 위해 정밀 촬영을 했다. 의사는 정밀 검사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지만 정확히 무언지 파악하기 어려웠기에 검사를 한 번 더 받아보기로 했다. 과거의 나였으면 이 일에 대해 생각하느라 많은 시간을 쏟고 속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걱정이 될 때마다 이런 감정으로 건설적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안다. 나는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가만히 둘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지금은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다. 그저 당사자가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나에게 알려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걱정스러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냥 내버려 둔다. 그리고 하루를 계속 살아간다. 열네 살 이후로 처음으로 나는 앞으로 평생 우울 증상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우울증이 호전되었을 때도 나는 언제든지 증상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시 우울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제 나는 우울증을 피할 전략을 갖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우울증이 재발할까 걱정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게다가 고작 12시간의 상담 치료로 이런 결과를 이뤄냈다. 나는 다시 일할 준비가 되었다. 주유소에서 관리자 자리를 제안받게 되어 정말 기쁘다. 나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 무언가를 할 준비가 되었다. 다시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어 삶을 다시 살 수 있게 되어 정말 행복할 뿐이다. 매태의 생각 줄이기. 2003년 1월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출근하는 첫날, 나는 내 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았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고 눈앞에 있는 모든 게 깜빡거리듯 보였으며 이상하게도 모든 소리가 아주 멀어져 들리는 것 같았다. 3시간 후 회사에 도착했을 때 나는 회사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거의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아무도 나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질문하지 않기를 바랐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 이후로 2달 동안 거의 항상 울고 있었고 다시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출근길 차 안에서 그런 증상을 겪기 1년 전부터 나는 불면증을 앓고 있었다. 나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단체에서 일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매일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들이 많았다. 그래서 직장에서 경계를 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약간의 평온을 바라거나 죄송합니다. 지금 당신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어요. 며칠 기다려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일을 마무리 지을 수가 없었다. 나는 주 40에서 50시간을 일한 데다 매일 2시간씩 걸려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었다. 불안 발작을 겪은 후 나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나는 여유를 찾을 정도로 진정되지도 않았고 일에 집중할 수도 없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 두 달 동안 많이 자야 하루에 1시간을 잤고 결국 나는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 나는 자살을 생각했고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우울했다. 내 몸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뿐 몸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누워 있는데도 내 몸은 잠이 들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몸이 왜 이렇게 난폭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 없었다. 예를 들어 팔에도 엄청난 통증이 있었다. 마치 피가 너무 걸쭉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느낌이었다. 또한 심각한 기억 상실도 겪었다. 사람들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았고 특정한 단어도 기억나지 않았다. 지금은 그것이 모두 스트레스의 증상이라는 걸 알고 있다. 나는 심리치료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의사는 나에게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나는 원치 않았기 때문에 심리치료사와 상담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우리는 상담 시간에 주로 스트레스가 왜 발생하는지, 다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주로 스트레스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또한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일상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 내 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다시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너무 두려웠기에 그런 감정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나는 그때
심리치료사에게 상담을 받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녀에게 상담을 받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쯤 분명히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그녀와의 대화가 내 목숨을 살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상담으로 내가 다시 행복해지지는 않았다. 삶의 질은 형편없이 내려갔고 기억력 저하를 포함한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증상들도 사라지지 않았다. 아주 서서히 기억력이 회복되다가도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곧바로 악화되었다. 나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강좌에도 참석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하지만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단 말인가? 어쨌든 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그렇다고 집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므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진 않았다. 가벼운 집안일을 하는 정도였다. 나는 1년 동안 병가를 냈다. 이전 직장을 그만둔 후로 나는 지방정부 당국에 보고하고 지방당국 사무실 중 한 곳에서 근무 적성 검사를 받았다. 상황은 다시 견딜만해졌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자주 울음을 터뜨렸고 수면 패턴은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내 침대에서도 누군가 옆에서도 잘 수 없었기 때문에 거의 매일 밤을 소파에서 지냈다. 내가 정말 예민한 사람일까? 그 후 몇 년 동안 내 정신 건강과 일상적인 삶의 질은 아주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했다. 내 상황이 꽤 괜찮아졌던 시기도 있었다. 나는 자유근무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에 스카우트 되었고 이 제안을 받아 기쁘고 영광스러웠다. 그러다가 다시 자살 충동이 일어났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하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했다. 약물 치료는 즉시 효과를 보였고 자살 충동은 사라졌다. 그래서 나는 심리치료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가지 않고 당시 제안받았던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며칠 동안은 내가 바라던 것처럼 상황이 좋진 않았다. 나를 따돌리던 2명의 여성 동료 때문에 나는 다시 혼자가 된 것 같았다. 오후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나는 그날 동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내가 제대로 된 구실도 하지 못하는 이상하고 예민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짜증이 났다. 동료들의 괴롭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고, 이 모든 건 다 내 잘못이라는 생각에 두려워졌다. 나는 정신을 차려야 했다. 나는 내 생각을 억누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나 자신을 납득시키려 했다. 네가 뭘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은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해 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으로 내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지만 점점 더 우울해졌다. 나는 오후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소파에 기어 올라가 그날 내가 뭘 잘못한 건 없는지, 말실수를 하진 않았는지, 처신을 잘못하지 않았는지 반추했다. 처음 우울증을 앓은 후 다시 찾아온 사회생활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고 나는 나 자신을 탓했다. 내가 그때 상담을 계속 받고 있었더라면 이 모든 일이 내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상황이 잘못되고 있다고 말해 주었겠지만 나는 상담을 받으러 다니지 않았기에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너무 내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내면에 대해 생각하느라 엄청난 시간을 쏟고 있었다. 여러 번 약을 끊으려고 시도했지만 매번 견디지 못하고 다시 약을 복용했다. 어느 날 직장에서 나는 화장실에서 문을 잠근 채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렇게 우울증이 다시 시작되었다. 내 인생은 생각과 악몽으로 가득했다. 약 복용량을 늘리고 다시 심리치료사와 상담을 시작하자 내가 무시하고 있던 직장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눈에 보였다. 직장에서 겪었던 안 좋은 경험들을 잘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 일에 대해 생각한다고 해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는 않았다. 상황이 나빠질 때마다 나는 괴롭힘이 모두 내 탓이라고 생각했다. 심리치료사와 상담하는 1시간 동안, 그리고 그 후 며칠 동안은 좀 나아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다시 악화되었다. 메타인지 세계로 향하는 나의 여정. 어느 시점에 나는 페이스북에서 내가 겪은 것과 비슷한 괴롭힘, 악몽, 회상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그룹을 발견했다. 이곳에서 메타인지 치료에 대한 글도 읽게 되었는데 흥미롭게 보이는 새로운 치료법에 이끌려 나는 그룹 메타인지 치료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그룹 치료에 참석한 첫날, 아무도 자기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이것은 아주 다른 형태의 치료였다. 그날 내가 알게 된 사실은 다른 곳에서 들었던 것과는 달리 내가 유난히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과 내가 두려워하는 위협적인 요인에 집중하는 극도의 내면 집중형 인간이었다. 나는 내 선택으로 내면이 아닌 외부에 집중할 수 있고 나 자신과 생각 사이의 거리를 두는 초연함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첫 그룹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아주 오랜만에 현재에 집중할 수 있었다. 나는 반추하는 시간이 줄었고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았다. 나는 다시 밤에 잠을 잘 수 있었다. 3시간짜리 상담에 이런 효과를 느꼈다고 얘기하면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가능한 일이다. 나는 촉발 사고가 떠올랐을 때 그 생각에 뛰어들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걸 깨달았다. 대신 나는 반추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 놓았다. 부정적인 촉발 사고가 떠올라도 내가 정해 놓은 시간까지 기다려야 했다. 나는 저녁에 반추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놓았지만 막상 저녁이 되면 신기하게도 걱정해야 할 생각들이 사라졌다. 과거의 나라면 회의나 약속을 일주일 앞두고 계속 반추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건설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저 생각에만 잠겨 있길 즐겼다. 지금의 나는 행동 계획을 세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놓았다. 그 외의 시간에 내 마음은 자유롭다. 생각은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므로 생각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생각에 늘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어진다. 이 사실이 나에게 안도감을 준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때도 같은 기술을 쓴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끊임없이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도 내가 정해놓은 시간까지 잠시 그대로 둔다. 내가 겪은 가장 큰 변화는 통제감이다. 내 몸과 생각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은 것이다. 평정심을 잃은 기분은 아주 불편하다. 특히 나는 몹시 우울하고 자살 충동을 자주 느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다. 그래서 기분이 나아지려면 그저 다른 것에 집중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건 굉장한 일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의사와 심리치료사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그건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지고 싶었지만 그 방법을 모를 뿐이었다. 매일 외부에 주의를 두는 전략을 쓰고 난 후 내 삶을 되찾은 기분을 느꼈다. 나는 이제 모든 약을 끊었고 이번에는 다르다는 걸 안다. 지금은 우울증의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적 기제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네, 피아 칼리슨 지음의 생각이 많아 우울한 걸까, 우울해서 생각이 많은 걸까 일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보통 우울증은 약물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재발의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메타인지 치료는 짧은 시간 내에 치료가 가능하고 심지어 재발의 경우도 별로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 비결은 내 마음은 나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든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다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슬픔과 좌절을 겪게 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도 있지만 이 메타인지 치료의 방법으로 더욱 밝고 편안한 일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성 책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른 좋은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